장인어른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는 그분을 친아버지처럼 여겼다. 어쩌면 친아버지보다도 더 의지하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나의 친아버지는 내가 어릴 때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 혼자 나를 키우느라 고생이 많으셨다. 그래서인지 장인어른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는 내게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소중한 선물이었다. 장인어른은 나를 사위라고 부르기보다는 늘 아들처럼 대해주셨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조용히 들어주시고 현명한 조언을 해주셨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다. 그분의 넓은 품과 깊은 이해심은 내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아내와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을 무렵, 장인어른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다. 무릎이 안 좋아지셔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지셨고, 혈압 때문에 병원을 자주 다니셔야 했다. 아내는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이 깊었고, 나 역시 장인어른이 혼자 계시는 것이 걱정되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의논 끝에 장인어른 댁 근처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다. 마침 장인어른 집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괜찮은 아파트가 매물로 나왔다. 면적도 적당했고 가격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다만 이전 세입자가 오래 살면서 이곳저곳 손볼 곳이 많았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바닥재는 곳곳이 들뜨고 긁혀 있었다. 화장실과 주방도 낡아서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태였다. 원래라면 공사를 다 마치고 입주하는 것이 순서겠지만 기존 집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정리만 하고 일단 입주한 후 살면서 조금씩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문제는 어떤 업체에 맡길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인테리어는 워낙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들어서 조심스러웠다. 이런 고민을 장인어른께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인테리어 업자를 소개해주겠다고 하셨다. 그 업자는 장인어른과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라고 했다. 장인어른의 지인들 집도 여러 번 해주었고 실력도 좋고 무엇보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셨다. 장인어른이 직접 보증을 서주시는 사람인데 의심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오히려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신 장인어른께 감사할 뿐이었다. 며칠 후 그 업자를 만났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다. 말도 차분하게 하고 견적도 다른 곳보다 합리적으로 불러주었다. 무엇보다 장인어른이 추천해주신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고민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공사가 시작되었지만 나는 회사 업무 때문에 집에 있을 시간이 거의 없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생활이 반복되었다. 그래서 주로 아내가 업자와 만나서 공사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필요한 결정들을 내렸다. 아내는 원래 꼼꼼한 성격이라 이런 일을 잘 처리할 거라고 믿었다. 처음 몇 주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하루 있었던 공사 내용을 설명해 주었고 진행 속도도 예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업자도 약속 시간을 잘 지키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면서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아내가 업자 얘기를 할 때의 표정이나 톤이 처음과 달라진 것 같았다. 예전에는 단순히 공사 진행 상황이나 기술적인 부분을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그 업자가 얼마나 세심하고 친절한지, 다른 업자들과 얼마나 다른지를 강조하곤 했다. 또한 아내가 밤에 외출하는 횟수가 늘어났다. 자재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거나 업자와 내일 작업에 대해 미리 상의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처음에는 아내가 공사에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하고 대견하게 생각했지만 점점 그 빈도가 잦아지면서 의아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아내의 분위기 자체가 변한 것이었다. 예전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았다. 집에서 업자를 만날 때도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갔다. 남편인 나에게는 보여준 적이 없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런 의심스러운 생각들을 스스로 억누르려 했다. 아내를 믿고 싶었고, 무엇보다 그 업자는 장인어른이 보증을 서준 사람이 아닌가. 장인어른을 아버지처럼 여기는 나로서는 그분이 추천해 주신 사람에 대해 나쁜 생각을 할 수 없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을 리 없다고,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그러던 중 주방 공사가 예정된 날이 있었다. 그날은 우연히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일찍 마무리되어 평소보다 훨씬 일찍 퇴근할 수 있었다. 오후 4시경에 집에 도착했는데 현관 앞에서부터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주방 공사라면 당연히 시끄러운 소리가 나야 할 텐데 집 안이 너무 조용했다. 혹시 오늘 공사가 취소된 건가 싶어서 현관을 열고 들어갔다. 그런데 신발장에는 분명히 업자의 작업화가 놓여 있었다. 공사가 진행 중이라면 그 특유의 드릴 소리나 망치질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집 안은 고요하기만 했다. 주방으로 가보니 더욱 당황스러웠다. 공사는 전혀 시작되지 않은 상태였다. 어제까지와 똑같은 모습이었고 공사 도구들도 정리된 채로 한쪽에 놓여 있었다. 업자는 분명히 와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평소 같았으면 아내를 큰 소리로 불러봤겠지만 왠지 그럴 수가 없었다. 발걸음을 최대한 조심스럽게 하면서 집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거실에도 작은 방에도 아무도 없었다. 그럼 안방에 있는 것일까? 안방 쪽으로 다가가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었다.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아니 발견하고 싶지 않은 것을 보게 될지 두려웠다.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평소 안에는 문을 꼼꼼히 닫는 편인데 오늘은 5cm 정도 틈이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본 광경은 내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침대 위에서 아내와 업자가 옷을 벗은 채 껴안고 있었다. 둘은 서로를 보며 웃고 있었고 그 얼굴에는 행복한 표정이 역력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질 뻔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숨이 막혀서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분간이 되지 않았다. 몇 초인지 몇 분인지 알 수 없는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현관 밖으로 뛰쳐나와 있었다. 언제 어떻게 나온 건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아파트 복도에서 벽에 기대어 서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이 아팠고 눈앞이 어찔해졌다. 이때 후회가 밀려왔다. 증거를 남겨두었어야 했다. 사진이라도 찍었다면 나중에 어떤 상황에서든 쓸 수 있었을 텐데 너무 큰 충격에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다. 하지만 다시 들어가서 그 장면을 목격할 용기는 없었다. 한참을 복도에서 서성이다가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근처 카페로 갔다. 시간을 보니 오후 5시가 조금 넘었다. 평소 내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7시경이니 아직 2시간 정도 기다려야 했다. 그 2시간이 평생처럼 길게 느껴졌다. 7시가 되어 집에 들어갔을 때는 모든 것이 평상시와 같았다. 아내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업자의 신발은 사라져 있었다. 주방도 여전히 공사 전과 똑같은 상태였다. 나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하면서 아내에게 물어보았다. 오늘 주방 공사는 어떻게 되었냐고. 아내는 태연한 얼굴로 대답했다. 자재가 예정보다 늦게 들어와서 오늘은 공사를 하지 못했고 업자도 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 순간 나는 분노와 허탈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내가 분명히 본 것은 현실이었는데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것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진짜 그런 것처럼. 그 거짓말을 하는 아내의 모습이 낯설었다. 5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이런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평소 작은 거짓말도 잘 못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능숙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충격스러웠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구멍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진실을 폭로하고 싶은 마음과 아직 확신을 갖기 어려운 마음이 교차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것은 아닐까?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지막 희망에 매달리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본 것은 너무나 선명했고 아내의 거짓말도 너무나 확실했다. 그날 밤 나는 전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오늘 본 광경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아내와 업자가 침대 위에서 웃고 있던 모습, 그들의 행복해 보이는 표정, 그리고 아내의 태연한 거짓말. 이 모든 것들이 파편처럼 흩어져서 내 마음을 찢어 놓았다. 옆에 누워 잠든 아내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지금 내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이 사람이 몇 시간 전에는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내 옆에서 태연하게 잠들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누워있는 여기에 그놈과 뒹굴고 있었던 모습을 생각하니 구역질이 나오는 듯 했다. 밤새도록 뒤척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되었을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 나는 얼마나 바보같이 속고 있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깊은 절망감도 엄습했다. 그날부터 나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음식을 입에 넣어도 맛을 느낄 수 없었고 억지로 삼켜도 소화가 되지 않았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업무를 하다가도 문득 그 장면이 떠올라서 멍해지곤 했다. 동료들이 괜찮냐고 물어볼 정도로 얼굴이 상해 보였다. 거울을 보니 살이 빠지고 얼굴색이 누렇게 뜨는 것이 눈에 보였다. 아내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인다며 걱정해 주었을 텐데 요즘에는 그런 세심함이 사라진 것 같았다. 오히려 나보다는 자신의 일에만 신경 쓰는 것 같았다. 화장하는 시간은 더 길어졌고 옷을 고르는데도 예전보다 신경을 많이 썼다.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더욱 마음이 아팠다. 며칠 후 아내가 또다시 자재 확인을 하러 나간다고 했다. 이번에는 그냥 보내줄 수 없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다. 아내가 나가고 나도 몰래 뒤를 따라갔다. 아내는 자재상에 가지 않았다. 대신 시내 한복판에 있는 모텔로 향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업자가 나타나서 아내와 함께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 그 순간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져 내렸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것이 아닐까, 오해한 것이 아닐까 하는 작은 가능성에라도 매달리고 싶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아내를 직접 추궁해야 할까?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절망감이 교차했다. 며칠간 이런 상태로 지내다 보니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갔다. 살이 빠지고 얼굴색이 누렇게 뜨는 것을 감출 수 없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고통은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인 어른이 우리 집에 오셨다.
가끔 들르셔서 안부를 묻고 가시곤 했는데 이날은 평소와 달리 내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셨다. 장인어른은 오랫동안 나를 지켜보시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물어보셨다. 무슨 일이 있느냐고. 얼굴이 말이 아니라고 하셨다. 그분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니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다. 나는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회사 일이 좀 힘들어서 그런 것 같다고 얼버무리려 했다. 하지만 장인어른은 계속 나를 바라보시면서 진짜 이유를 말해보라고 하셨다. 그분의 진심 어린 관심 앞에서 나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동안 혼자 견뎌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나도 모르게 진실을 고백하게 되었다. 아내가 그 인테리어 업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내가 직접 목격한 일들을 모두 말씀드렸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상한 관계에 있는 것 같다고. 며칠 전에 집에 일찍 와보니 상황이 이상했다고 말씀드렸다. 장인어른은 처음에는 무슨 소리냐는 듯 놀라셨지만 내가 구체적인 상황들을 하나씩 설명하자 표정이 점점 굳어지셨다. 내가 본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주방 공사 날 일찍 집에 왔을 때 공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는데 업자의 신발은 현관에 있었던 것, 안방에서 두 사람이 침대 위에 있던 것, 그 후 아내가 거짓말을 했던 것, 며칠 후 아내를 따라가서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것까지. 말하는 내내 목소리가 떨렸고 다시 그 순간들을 떠올리니 가슴이 답답해서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장인어른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 침묵이 무척 길게 느껴졌다. 나는 혹시 장인어른이 내 말을 믿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딸을 비난하는 것처럼 받아들이시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다. 하지만 그분의 표정을 보니 단순히 믿지 않아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말을 잃으신 것 같았다. 장인어른의 얼굴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가 점점 분노로 일그러져 갔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깊은 실망감이 드러났다. 20년 넘게 믿고 지내온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분노와 사랑하는 딸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실망감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 같았다. 특히 그 업자에 대한 분노는 상당히 깊어 보였다. 자신이 직접 보증을 서준 사람이 이런 짓을 했다는 사실에 자존심까지 상한 것 같았다. 마침내 장인어른이 입을 여셨을 때 그분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지금 당장 아내와 그 업자를 불러오라고 하셨다. 오늘 여기서 끝을 보자고 하셨다. 그분의 단호한 어조에서 더 이상 참고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집으로 와달라고,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다고 했다. 아내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나는 와보면 안다고만 했다. 30분 후 아내가 집에 들어왔다. 그리고 얼마 후 업자도 따라 들어왔다. 둘이 함께 온 것을 보니 역시 계속 만나고 있었던 것 같았다. 아내는 아버지가 계신 것을 보고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장인어른은 먼저 아내에게 물어보셨다.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는 게 사실이냐고. 아내는 처음에는 강하게 부인했다.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누가 그런 헛소문을 퍼뜨렸냐고 오히려 화를 내는 척했다. 그 모습을 보니 며칠 전 나에게 거짓말을 했던 때와 똑같았다. 태연하고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내가 목격한 구체적인 사실들을 하나씩 말하자 아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주방 공사 날의 상황,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 그 외에도 그동안 의심스러웠던 여러 정황들을 차근차근 나열했다. 아내는 처음에는 계속 부인하려 했지만 증거가 명확하자 점점 말문이 막히는 것 같았다. 업자 역시 점점 고개를 숙였다.
처음에는 억울하다는 듯 항변하려 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오자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다. 그는 장인어른의 시선을 피하며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때까지도 아내는 끝까지 부인하려 했다. 그냥 자재 확인하러 같이 간 것뿐이라고, 모텔에 간 것도 잠시 이야기할 곳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내가 안방에서 본 것까지 구체적으로 말하자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결국 아내가 고개를 숙이며 인정했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말했지만 그 사과는 너무나 늦은 것이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후였다. 그 순간 나는 마지막 희망마저 완전히 포기하게 되었다. 혹시 내가 오해한 것은 아닐까?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작은 가능성에라도 매달리고 싶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자기 기만을 할 수 없었다. 장인어른의 분노는 상상 이상이었다. 그분은 치를 떨며 딸의 뺨을 내리치셨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 남편에게 이런 짓을 하느냐고, 어떤 얼굴로 사위를 대할 수 있느냐고 호통을 치셨다. 그리고 업자를 향해서는 더욱 매서운 분노를 쏟아내셨다. 20년 넘게 믿고 지내온 사람이 이런 배신을 저지르다니, 내 얼굴에 먹칠을 했다고 하시며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하셨다. 업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듯 나가버렸다. 아내는 계속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장인어른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다. 그날 장인어른은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더 이상 이 여자와 함께 살지 말라고, 당장 이혼 절차를 밟으라고 하셨다. 내 인생을 망치게 둘 수는 없다고 하시면서 이런 일이 있은 후에도 계속 같이 사는 것은 바보나 하는 짓이라고 하셨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물론 아내의 배신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한순간에 결혼 생활을 끝내버린다는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장인어른의 단호한 태도를 보니 더 이상 망설일 여지가 없었다. 며칠 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모든 것이 끝났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 장의 서류로 마무리되었다. 허무했지만 동시에 어떤 후련함도 느껴졌다. 더 이상 거짓말과 배신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었다. 그날 밤, 장인어른은 내 어깨에 손을 올리고 말씀하셨다. 앞으로 내가 내 아버지라고, 흔들리지 말고 살라고 하셨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다. 아내는 잃었지만 진짜 아버지를 얻은 것 같았다. 아내는 이혼 이후 우리 집도, 장인어른의 집도 떠났다. 장인어른은 계속해서 나를 격려해 주셨다. 이런 일로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다. 그리고 언제든지 힘들면 찾아오라고,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갔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지만 장인어른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그분은 정말로 내 친아버지보다도 더 큰 사랑을 보여주셨다. 이제는 그때의 일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 만약 장인어른이 없었다면 나는 훨씬 더 오랫동안 고통받았을지도 모른다. 혼자서 그 모든 진실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웠을 것이다. 장인어른의 단호한 결단은 결과적으로 나를 구원해 준 것이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나는 계속해서 거짓된 관계 속에서 속고 살았을지도 모른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인테리어 업자를 소개해 주신 것을 장인어른이 가장 후회하고 계실 것이다. 하지만 그분께서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었겠는가?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장인어른과 나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장인어른은 지금도 내게 친아들처럼 대해주신다. 명절이면 당연히 그분 댁에 가서 차례를 지내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상의 드린다.
그분 역시 나를 친아들로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신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든다. 만약 아내의 배신이 없었다면 장인어른과 이렇게까지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까? 물론 그런 일이 없는 것이 더 좋았겠지만 그 시련을 통해 진짜 아버지를 얻었다고 생각하면 전화위복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지금의 나는 과거보다 더 강해졌다. 사람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불신하며 살지는 않는다. 장인어른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앞으로도 장인어른과 함께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분이 나를 아들로 여겨주시는 한, 나도 그분을 친아버지처럼 모시며 살 것이다. 혈연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은 진정한 사랑과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지라는 것이다.